예, 안녕하세요. 이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북송대의 관리이자 시인인 단경이라는 사람의 시를 감상하시겠어요. 제목이 취면, 취해서 잔다입니다. 예, 관리가 무슨 연유로 대낮부터 술을 먹고 잠을 청하는지 궁금하시죠? 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취면, 예, 단경작, 산정사태고, 일장 여소년, 여화 유가취, 호조 불방면, 세미 문상엄, 시광 점이편, 몽중 빈득구, 연필 우망전. 취해자다. 산은 태고적같이 고요하고 하루는 1년같이 길구나. 꽃 남았으니 아직 취할만하고 새 예쁘게도 잠 방해하지 않네. 속세문은 항상 닫혀 있어도 날 따뜻하니 대자리가 편하구나. 꿈속에서 매번 얻은 19절은 붙잡으면 통발은 더더욱 잊어야지 입니다. 술에 취해 자는 이유가 공감이 되시는지요? 예, 좀 보셔야겠죠. 시의 형식은 오원율시입니다. 5자로 된 구가 8개고요. 연으로는 4줄, 그리고 2개의 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는 여소, 년, 불방면, 점이편, 우망전에 종성의 니은을 운으로 했죠. 쉬운 글자와 익숙한 시어로 편안하게 대꾸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의 특징은요, 그 소식, 그 소동파와 문체나 풍류가 비슷해서 작은 동파라는 의미의 소동파라고 불리는데,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동파의 그 호쾌함과는 달리 문장을 거듭 고쳐서 다듬는 그 고음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고음파는 말 그대로 시 짓는 것이 고역이라고 여길 정도로 고치고 또 고치면서 태고를 거듭해서 짓는 시파입니다. 주제는요, 니들이 게 맛을 알아? 라고 했어요. 게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게 맛을 모르겠지요. 한번 권력 맛을 알면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로 붙였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망전이라는 장자의 용어가 나와서인지 이 시를 속세와 인연을 끊고 도가연하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은일자의 삶으로 풀이합니다만, 술이라든가 잠 혹은 19절 등의 시어로 봐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시인의 삶을 추적해보면 시 속에 다 그 작가의 속심이 들어있습니다. 예, 아무리 글재주가 좋아서 멋지게 포장을 해도 절대 속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단경의 삶을 비추어서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첫 수련이에요. 예, 산은 태고적같이 고요하고 하루는 1년같이 길구나. 예, 산정사태고 일장 여소년죠. 아주 멋진 도입부예요. 산속의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말할 때 이 산정일장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씁니다. 예, 그림도 산정일장도라고 해서 많이 그려지는데요. 이 그림이 조선의 김윤겸이 그린 그림입니다. 앞구 보시면요. 산정, 예, 산의 고요함, 그 다음에 사, 비슷할 사자죠. 산의 고요함은 태고, 적 같다. 산은 이 시인이 지금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고요할 정자죠. 풀을 청자에 싸울 쟁자의 합자예요. 적색이 감성 혹은 감정 등의 그 몸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색이라면 청색은 이성 혹은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요함은 몸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고 번뇌 등의 정신적인 갈등을 이성적으로 극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고요함의 정도를 태고적으로 비유했죠. 아주 오랜 옛날, 역사가 있기 이전의 시대로 말이에요. 예, 산이 어찌나 고요한지 원시 그 자체 같다. 그죠? 산은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기 어렵겠죠. 예, 명리의 유혹이나 갈등, 다툼이 없는 마치 일체의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상정했습니다. 작가는 그 산정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유롭고 한가로운 자신의 정신경계를 묘사했다고들 말합니다. 글쎄요.
다른 한편 산속의 고요함으로부터 오는 그 작가의 고독감 혹은 그 두려움도 유념해 보셔야겠어요. 예. 듣고 보시면 해가 긴 것이 소년 같다. 일장 여소년죠. 예. 일장. 이것을 해의 길이라고 명사화하든 해가 길다 해서 문장으로 해석하든 뜻은 같죠. 해가 길다고 했으니 계절로 봐서 늦봄이나 초여름으로 짐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앞고의 비슷할 사자와 같은 의미로 쓰였죠. 뭐뭐와 같다. 그리고 소년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어린 남자아이의 의미로 풀면 소년은 늙기에 아직 멀었다는 의미로 해가 아직 저물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시간상 한낮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장근 1년에서 거의 1년에 가깝다라는 의미로 하루가 거의 1년같이 길다. 지루한 일상을 상징합니다. 그 외에 정월 초닷새를 소년이라고도 한답니다. 어쨌든 이 산정 사태고가 인적 하나 없는 고요한 산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으로 고독감을 말했다면 뒷구인 일장여 소년에서는 바야흐로 해가 길어진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그 계절에 하루 중 해가 중천에 뜬 대낮이라는 그 시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지루함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작가는 이상의 그 배경을 마치 한 컷의 그림처럼 일시에 보여주고 있죠. 짠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서서히 주인공이 등장하겠는데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사전 지식을 좀 아셔야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당경이라는 사람은요, 중국 송나라 때 사람인데, 그가 생존했을 당시는 왕안석의 개혁에 찬성하는 신법당과 사마강을 영수로 신법에 반대하는 보수파 관리, 혹은 대주주들이 지지하는 국법당이 50여 년간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권력이 바뀔 때마다 관직 이동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수와 진보 이렇게 다투듯이 그 당시도 이랬다는 거예요. 20세 초반에 당경은 진사에 합격해서 종자 박사직을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국법당의 멤버인 장상영의 눈에 띄게 돼요. 이후 그는 장상영의 그 강력한 추천으로 여러 요직을 얻기도 했지만 항상 그렇듯이 그 장상영이 나아가고 들어감에 따라서 그의 부침에 따라서 승진하거나 혹은 면직되거나 자천되거나 혹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시를 지은 해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장상영이 신법에 반대해서 중국의 4대 간신에 속하는 최경에게 쫓겨나 박주 지주로 자천되는데 이때 당경도 또한 지금의 광동인 해주로 유배된 상태에서 쓴 시예요. 그런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상 이 시는 거의 유배에서 이제 풀려나게 될 때쯤에서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쓴 시이기 때문에 그 유배 상태에서 이 풀려나는 그런 과정을 이 시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련에서 보시면 그 신법장에게 밀려난 그 고립감, 그리고 그들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의 지루함, 이런 것을 그 암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 없이 자연과 마주하며 한가롭게 지낸다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라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죠. 겉보기에는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주변의 모든 것들은 작가가 견뎌야 할 장애물일 뿐이죠. 때문에 작가는 이 고독감, 이 두려움, 이 지루함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찾아낸 게 있겠죠. 그것은 바로 술이고 잠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그런 것이죠. 두 번째 함련 보시면요. 꽃이 남았으니 아직 취할만하고 새는 이쁘게도 잠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화 유같이 호조 불방면. 비몽사몽 자다가 어렴풋직해요. 주변을 돌아보니 세상은 태고쪽같이 고요하고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해는 쨍쨍한 것이 오늘 또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뭐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술이나 먹고 또 잠이나 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봄은 다 져가는데 꽃이 아직 몇 송이 남았죠. 예, 술맛이 그렇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화, 유, 가, 취예요. 예, 남을 여자, 꽃 화자, 그죠? 여화, 꽃이 남아있다. 아직 피어있는 꽃이 남아있다죠. 그 다음에 아직 유자, 가능조동사 가짜, 예, 뭐뭐 할 수 있다. 예, 예, 술 취할 취자죠. 가능조동사 가짜가 없이 취만 있으면요, 예, 그냥 취한다예요. 그런데 이 가능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다, 취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해가 길어진 늦봄 혹은 초여름이니까, 예, 꽃이 아직 몇 송이 남아있어서 감상할 만하다. 예, 술 마실 기분도 난다. 예, 술 먹을 구실이 된다. 예, 여기서 잠깐 중국의 술 문화에 나아가서 동양 문화권에서의 그 술에 대한 인식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취하는 것까지도 비교적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왕족 이하 사대부들까지이긴 해요. 예. 그들이 술을 마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예. 인정한 것이죠. 이 시와 관련해서 그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 간략하게 5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첫째로, 예, 정치적인 면에서 술은 현 정권에 대한 저항의 방법으로, 예, 말하자면 술김에 취한 척하고 비판하거나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실 수 있다죠. 예. 두 번째로는 철학적인 면에서요, 예법이나 명분을 중시하는 육아사상을 부정하고 도가의 청담 혹은 현담을 즐기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술의 힘을 빌렸고요. 그리고 셋째로, 예, 위로의 차원에서, 예, 모든 속세의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찾았고요. 넷째로 예술 창작을 위해 흥을 돋우는 매개물로서 유용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끝으로 정신상의 최종 목적인 도 혹은 진리를 찾기 위한 도구로서 인정했죠. 사실 이 마지막의 것이 술을 먹는 최초의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맨 뒤로 갔죠. 예, 이 중에 당경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모르긴 몰라도 이 5가지가 다 해당되겠지만, 특히 그의 처지상 신법당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난 그 울분과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혹은 그런저런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흥을 돋우어서 지루함을 달래보고도 싶고, 또 아무래도 시인인 만큼, 예, 예술적인 창작을 위해서, 예, 이런저런 이유로 술을 더 찾았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호조 불방면, 예, 좋을 호자, 새조자, 호조 해서 좋은 새, 이쁜 새, 그죠? 불방면, 안일 불자, 방해할 방자, 예, 잠면자, 수면, 그러죠? 예, 잠을 방해하지 않는다. 새가 예쁘게도 낮잠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죠? 예, 아주 잠자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루한 유배 생활 속에서 다 져가는 꽃 속에 꽃 몇 송이 남은 것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술맛이 나겠으며, 새가 아무리 곱게 지적인들 내 신사가 고약하다면 치에 골아 떨어진들 어찌 편히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들고 남은 꽃도 귀하고 지저대는 새도 예쁘다면 뭔가 작가의 기분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 이 꽃이 의미하는 것이 희망은 아닐까요? 이 새가 의미하는 것이 기쁜 소식은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요. 예. 비록 당경 자신은 신법당에 밀려서 이렇게 멀리 유배와 있지만 아직 정계에는 몇몇 남은 국법당 관리들이 요소요소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봄에 뭔가 정세가 바뀌길 고대했건만 다 그만 사그라지고 말아서 실망과 좌절로 포기했는데, 그래도 아직 시들긴 했지만, 예, 그래도 간간히 남은 꽃들이 있나 봅니다. 예, 희망을 걸만하겠죠. 예, 술 마실만 합니다. 비록 봄 기운은 다 사그러져 가서 꽃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예, 버틸 수 있다. 예, 아직 동료들이 남아있으니, 예, 예, 그들에게 기대를 걸어봄직하다. 예. 술은 근심을 잊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지만 기뻐도 마시지요.
예,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뒷구는 더 흥분시킵니다. 새가 예쁘게도 잠을 방해하지 않네. 예, 호조 불방면. 새의 울음소리는 바람소리나 풀벌레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을 깨지도 않고 더욱이 나의 심정도 상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갑고 정겹기까지 하네요. 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그다지 나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온갖 돌아가는 정세가 마음을 놓이게 해요. 이젠 정말 마음 편히 단잠을 자도 괜찮지 싶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이제 시간만 지나면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예, 가는 봄이 아쉽지 않습니다. 봄아, 제발 빨리빨리 좀 가거라. 기다림의 지루함을 단축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예, 그것은 잠이죠.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취해서 막 떨어진 자처럼 자고 나면 이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꽃법당의 세상이 오는 것이죠. 남아있는 꽃은 나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지저귀는 새는 나를 격려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작가는 남아있는 몇 송이 꽃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새가 들려준 기쁜 소식을 내이며 잠이 듭니다. 물론 이 시 속에서 명호연이 말했듯이 봄잠에 새벽 온 걸 몰랐는데 곳곳에 새 지저귀는 소리 들리네 라는 서정적인 감성도 있죠. 그러나 깊은 산속에 유배 와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꽃에 취해 새소리 자장가 삼아 잠든다. 단경이 처한 현실을 너무 무시한 해석일 것입니다. 다음 절구 보시면요. 예. 이제 작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에 들어가 편안히 잠을 청해봅니다. 예, 속세의 문은 항상 닫혀 있어도 날 따뜻해지니 대자리가 편안하네. 세미 문상엄 시광 점 2편 세상 세자에 만미자 문문자 세미문. 예, 이 세미문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혹은 인간 세상의 재미 혹은 속세와 탈속의 경계선으로 풀이합니다만 예, 말씀드렸듯이 단경은 수행자이거나 도가인이 아닙니다. 육아인으로서 전직 관리이며 지금은 정치범의 신분이에요. 이 세미문은 속세와 유배지의 경계선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상문 항상 상자 다들 엄자 항상 닫혀있다. 예, 문이 이쪽과 저쪽의 경계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봉건사회에서는 문이 열려있으면 가문의 흥함을 또 문이 닫혀있으면 가문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가문이 흥하면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권력에서 밀리면 문이 닫히게 되면서 문 앞에 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을 정도로 문 앞이 쓸쓸하다는 거죠. 당연히 세상 인심도 사나워지고 매몰차지겠죠. 예, 혹자는 이 문장을 시인이 자신의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의 재미를 막기 위해서 문을 닫은 것이다 라고 풀이합니다. 예,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문은 그가 스스로 닫은 문이 아니에요. 수행이라도 하기 위해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고 나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버선발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못 나가는 문이에요. 당연히 하루 종일 가야 몇 달이 가야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그런 적막한 곳입니다. 완전 인적이 끊어진 고요하기가 태고쪽 같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냉대받은 그런 처량한 고독한 신세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신법당과 국법당의 치열한 권력싸움 속에서 언제 희생될지 모르는 공포감조차 느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때문에 그에게 세상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춥고 배고픈 곳이죠. 그런데 때가 따뜻해져서 대자리가 이미 편안해졌다. 시광 점 2편 때시자에 빛광자 빛이 드는 시절이 왔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점 2편
대자리 점자, 이게 돗자리예요. 화문석 같은 것. 예, 이미 있자, 편할 편자. 써요. 대자리조차 이제 시원할 정도로 따뜻해졌어요. 아비안에서 꽃과 새로 뭔가 희망을 암시했죠. 아직 희망이 있어. 들려오는 소식이 나쁘지 않아. 라고요. 이제 바야흐로 때가 오고 있어입니다. 서서히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은 세상이 냉정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나는 이미 대자리가 편할 정도로 서서히 따뜻함을 느끼고 있어. 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세상의 냉대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 이젠 저 문이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야. 예, 수없이 스스로를 위로하며 언제 소식이 올지 꿈이라도 꾸면 좋으련만 하면서 억지로 잠을 청해봅니다. 예,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는 옛사람들에 대해 너무 과하게 혹은 너무 부족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버림받은 마음에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스스로 문을 닫기도 하고요. 잘됐다. 이참에 도나 닦자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스스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어느덧 유유자적하며 세월아 내월아 시를 지으며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풀이한들 누가 틀렸다고 하지 않죠. 예. 소동파는 일 없이 고요히 지내면 하루가 이틀이 된다고 했어요. 아울러 세상 맛에 빠지면 바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빠지고 세상 맛에 덤덤하면 한가함이 절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요. 그들 대부분은 부르면 버선발로 나갑니다. 그리고 잘리면 들어앉아 도 닦는다고 해요. 일단 권력의 맛을 알면 나라님의 부름을 절대 거절할 수 없는가 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도가인 흉내를 내는 것을 보면 유가인보다는 도가인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연 미연입니다. 꼬리 미자예요. 이 연에서는 그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꿈결에 자주 좋은 식기를 얻으니 붙들면 통발은 잊어야지. 몽중 빈듣고 연필 우망전. 몽중 꿈속에서 꿈몽자죠. 자주 빈자 얻을 특자 문구 구자입니다. 자주 19절을 얻다. 당경은 시인이기 때문에 19절이라는 시어를 빌어서 말하죠. 꿈속에서 19절을 자주 얻어듣는다. 당경이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언제 내가 사면돼서 이 유배지를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 신법당 놈들을 척결할 수 있을까? 여기 하나 더 보태볼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는 저 못된 놈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내가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까? 일 것이에요. 좀 지나칠까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권력의 맛을 알면 다 그렇다고 하죠. 꿈속에서조차 잊을 수 없었던 신법당들과의 권력 다툼. 어떻게 해야 신법당 파들을 다 물리치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고 천년만년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을까? 그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겠죠.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번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 라면서 플랜 A, 플랜 B 하면서 수없이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눈만 감으면 청사진이 쫙 펼쳐집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연필 우망전, 잡을 염자, 붓필자. 연필 붙잡으면 또 우자. 여기서 또 우자는 강조로 쓰였습니다. 더더욱이 이질망자, 통발 전자예요. 통발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예요. 붙잡으면 더더욱 통발은 잊어야지. 이 문장은 장자의 득어망전을 모르면 해석이 정반대로 됩니다. 망전이라는 것은 장자의 외물론에 나오는 말인데요.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은 잊는다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통발을 놓았으니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잊어야겠죠. 즉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썼던 수단은 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불가로 바꾸면요. 강을 건넜으면 배는 버리고 가야 한다.
법을 만나 도를 이루었으면 법은 잊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시로 비유하였으니 또 시로 말해보면요. 좋은 식구절을 얻었으면 시작법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미 뜻을 얻었다면 시시콜콜한 법 따위에 매어서 본래의 뜻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 구절을 장자적인 입장에서 풀어보면요. 꿈속에서 얻은 것은 단지 꿈노릇일 뿐이에요. 깨달은 것이 아니죠. 잠에서 깨는 것을 잠깰 교라고 하지 깨달을 각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뭔가 꿈속에서 얻은 것 같지만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작가가 얻은 것은 세상살이의 처세일 뿐 도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르마리에 불과합니다. 단지 꿈이에요. 꿈일 뿐이에요. 때문에 망전이라는 말은 지나칩니다. 그저 세상살이에서 뭔가 한 가지 터득한 것을 가지고 망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신의 정신경계를 미화시키는, 심하게 말하면 대중을 속이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 주차해요. 그럼 다시 이 구절을 그의 현실에 대입시켜보면 어떨까요? 19절은 뭔가 아르마리가 생긴 것이라고 했죠. 붓필자는 정권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감에, 잠에 취해감에, 꿈속에서 그리고 또 그리더니 드디어 청사진을 얻었습니다. 청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유배에서 풀려난 것을 말해요. 그 꿈속에서 얻은 청사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권을 잡으면 하잘것없는 법에 매어서 끄달리지 말자고,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자고 내심 거듭거듭 다짐하며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각오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거짓말처럼 소식이 왔습니다. 1110년에 그의 뒤를 봐주던 장상영이가 사면됩니다. 그래서 상서 오복야에 복직을 해요. 당연히 단경도 그 이듬해 1111년에 사면돼서 승의랑에 복직되고 이후 상청 태평궁의 간직을 지내게 됩니다. 국법당은 사마강의 원대로 신법당을 몰아내었고 단경은 죽을 때까지 관직을 잘 유지하다가 1121년 50세쯤에 촉당으로 돌아오는 중에 병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단경은 고음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시를 다듬고 다듬어 지었음을 부정할 수 없겠어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서의 상황을 마치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서사적으로 기록한 것 같은데 마치 시 속에 그림을 그린 듯한 시중 유화의 맛도 보이고요. 누구라도 느꼈을 것 같은 늦은 봄의 풍경을 일상의 삶 속으로 단순 소박하게 표현하면서도 아울러 자신의 정신경계인 듯한 시어를 은근하게 덧붙임으로써 선시 같은 느낌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시 속의 행간을 읽어보면 글재주가 좀 지나친 듯합니다. 공자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행동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죠. 특히 액면 그대로를 보여주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괴롭기는 하지요. 이 시를 서정적으로 철학적으로 포장해서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시인 단경은 그저 평범한 육아인으로서 입신양명을 꿈꾸는 관리입니다. 다만 그의 삶에 비해 그 시가 좀 넘친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풀이를 생각하시면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산은 태고적같이 고요하고 하루는 1년같이 길구나. 꽃 남았으니 아직 취할 만하고 새 예쁘게도 잠 방해하지 않네. 속세문은 항상 닫혀 있어도 날 따뜻하니 대자리가 편하구나. 꿈속에서 매번 얻은 19절은 붙잡으면 통발은 더더욱 잊어야지. 이상으로 단경의 치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